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시창작 행복 비결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문학을 좋아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일기장도 쓰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국민일보 최초로 발간 시에 역경의 열매도 20회 연재하면서 창작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법정대학 교수로 취임하면서 시인으로 수필가로 등단을 해서 시를 창작하다 보니까 요즘엔 시를 거의 매일 한 편씩 또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면 제가 문학을 좋아해서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독, 다작, 다상량. 그러니까 많이 책을 읽고 또 많이 쓰고 또 많이 어떤 것을 써내라, 작품을 써서 내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을 하게 돼요. 기왕이면 많이 써보자, 많이 읽고. 그래서 요즘에 책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고 또 많이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선 제 자신이 건강에도 좋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렇다고 다른 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가정도 돌보고 또 이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도 틈나는 대로 시를 쓰다 보니까 상당히 행복하고 또 건강도 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기쁨 즐거움의 시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열어갈 것인가, 이 행복 비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삶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는 상상과 감정을 통한 드라마 인생의 해석을 의미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슬픈 일, 기쁜 일, 아픔, 고통, 평안, 행복이 함께하는 것이 인생살이이고 바로 그것이 인생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제 법학, 행정학 등 사회과학을 전공하여 공직자로 또 법정대학 교수로 공직하면서, 그리고 또 정보화 시대 사이버대 총장으로 봉직했기 때문에 철학, 사회과학, 또 인문학의 한 갈래인 문학 분야를 공부하여 조화를 이루며 보다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시, 수필을 쓰기 시작하여 문단에 등단을 했고 문화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법률, 행정 등 대학교재 20여 권, 시집, 수필집 10여 권, 한 30여 권 책을 쓰다 보니 시의 깊은 진리, 그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률, 행정 책을 쓰더라도 물론 법적 논리, 또 행정적인 여러 가지 조직 인사행정, 또 재무관리, 이런 면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시적 의미, 문학적 의미가 표현이 되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소통을 잘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된다는 것도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대학 교재로, 대학의 교수였을 때는 어느 학기에는 수만 권씩 팔려나가기도 해요. 책 한 권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할수록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이제 제가 가곡, 가요, 가사도 작사를 해서 또 그림구강선 작곡자인 최영섭 선생이 제 시집을 보고 12곡을 작곡해 주셨고, 비둘기집 작곡자 김기웅 선생이 3곡 등 작곡하셔서 성악교수,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이 또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KBS 아트홀 등에서 불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고 저도 무척 행복했습니다. 인생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7일에도 기쁨꽃 향기 이런 주제로 가사를 써서 최영섭 선생이 그림 공연한 작곡자죠. 유명한 작곡가께서 작곡을 해주셔서 예술의 전당에서 불려나갔습니다. 정말 많은 청중, 수백 명의 청중들이 와서 함께 했고 또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와서 이렇게 축하도 해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또 이제 많은 교수님들 또 제가 대학에 교수를 했었기 때문에 교선교회 단톡방에 그 회장이 올리셔가지고 아주 뭐 저에 대해서 너무나 참 감명을 받았다. 또 감동을 받았다. 인생의 롤 모델이다.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면서 제 시를 제 작곡 작사곡을 평가해 주길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시를 쓰고 매일같이 시 한 편, 많을 땐 두세 편도 쓰기 시작합니다. 시를 쓴다는 자체가 나에게는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즐겁고 남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시를 쓰도록 노력했습니다. 배워서 남 주자 하는 말이 있죠. 시 한 편을 쓰려면은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저는 시 한 편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처음에 물론 과거의 모든 경험,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쉽게 이렇게 이제 쓰면서도 단어 하나하나도 새로 찾아가지고 씁니다. 혹시 이 단어가 틀렸나? 띄어쓰기가 틀렸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다 보니까 문학적인 소양이 점차 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들의 시 쓰는 목적이 있겠지만 저는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게 하며 사랑을 전하고 행복한 삶 살도록 하는데 시 쓰는 목적을 두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울적할 때 그 해소책으로 시를 쓴다고 얘기한 교수님도 들었습니다. 시를 쓰다 보면 몸의 통증은 금세 사라지고 울적한 마음은 평안해진다고 했습니다. 시를 구성하고 제목을 정하고 행과 연을 잘 배열하여 시 한 편을 완성하고 퇴고하는 과정이 정말 행복하고 큰 기쁨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시 한 편 쓰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일, 눈도 아프고 어느 때는 많은 걸 찾다 보니까 공부도 해야 되니까 머리도 띵한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걸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되고 더 기뻐요. 또 행복해요. 몰두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 쓰는 또 비결에서 특히 우리가 시가 과연 뭔가 시의 정의 또 철학적 관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함께 교수로 봉직할 때 시수필 논문단에 등단했는데 당시 함께 봉직했던 대학의 국어교육과 교수님은 시를 정의를 하면서 시는 창조와 감동을 간직한 계율적 언어라고 했습니다. 계율적 언어. 여러 학자들의 시에 대한 정의를 소개해드리고 또 저 나름대로의 시의 개념을 정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함께 유명한 3대 철학자로 시는 유로에 의한 모방이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필립 시드니는 시는 모방의 기술이다. 모방의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 낭만파 시인 워즈워드죠. 이 사람은 시는 강력한 감정의 자발적 발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공자는 시는 감흥을 주고 볼 수 있게 하고 사귀게 하고 원망하게도 하며 가까이는 어버이를 섬기고 멀리는 임금을 섬기며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려시대 측흥시로 유명한 이규보 명문 작가죠. 백운소설에서 신은 정에 감응하여 말소리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 조선조시대 과거 급제 하는데도 시를 잘 써야 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시로 잘 표현해야 됩니다. 법률, 행정 용어도. 최근 AI에서는 시의 개념을 질문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시는 언어의 예술 중 하나로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전달하는 문학의 한 형태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는 대개 짧은 분량으로 구성되며 운율, 비유, 상징 등의 문학적 요소를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합니다. 시인들은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독특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만들어내며 독자들에게 감정과 생각을 전달합니다. 시를 읽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경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의 특성은 절제된 언어와 압축된 형태로 표현하고 내면화된 세계의 주관적이고 은밀한 토로이며 언어가 지니는 소리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나름대로 시의 개념을 이렇게 정립을 해봅니다. 시는 하늘, 자연, 인간 삶을 운율적 언어로 함축한 문학이다 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이제 압구정동의 강남의 소망교회 장로로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인간을 보며 진리의 절대성을 새겨 자연, 인간을 함께 노래하는 시를 써서 자연, 인간 영혼의 감동을 주는 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시의 개념을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인들은 복음의 절대성, 문화의 상대성을 고려하여 시를 써야 한다고 저는 항상 문학 창작 강의에서도 제가 이제 작년에도 실만한 물가 작가회라든가 또 한국 장로문인협회 기타 문인회 또 문인들을 모아놓고 많이 이 문학 창작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위 학자들의 시의 정의가 절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복음만이 절대적이지 모든 건 상대적이다. 제가 얘기한 것도 상대적입니다. 저보다 더 좋은 시의 개념을 정립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저와 비교해서 그걸 또 평가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자 나름대로 시의 개념을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법학도 어떤 논리를 따질 때 각 학자들마다 학설이 다르더라고요. 학설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학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 다만 시의 정의, 특징이나 기본 시창작 기법은 고려하면서 시나 소설, 수필 등 문학작품을 써야 할 줄로 압니다. 시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비롯되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 전문 자격사 대상으로 행정 법률학 강의를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방법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득 방법은 시창작에도 시를 많은 사람이 더 잘 읽히게 하기 위해서 인간과의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히 대상에 따른 설득을 잘할 때 감동을 줍니다. 효율적인 의사소통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적 표현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학 원조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 방법에서도 로고스적 설득 방법, 이성적, 지적 방법이죠. 파토스, 감성적 설득 방법, 또 에토스, 신뢰에 의한 설득 방법 제시했는데 그중 에토스, 신뢰, 이 설득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강조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 설득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신뢰라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 이름도 박완신, 완전한 완자 믿을 신자입니다. 이렇게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지으려고 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 제가 농삼아 약간 말씀드립니다. 종교라는 종자에 믿을 신자, 제 귀가 약간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면석이 면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면석이가 이제 호적에 신고를 하면서 종교라는 종자의 가운데 획 하나를 띄어내서 완전한 완자 믿을 신자로 됐어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름을 호적대로 쓰지 않고 부르는 이름으로 그냥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중학교까지 그대로 썼습니다. 고등학교 때는부터는 이제 호적을 이게 대로 써야 된다 해가지고 호적 등본을 띄다 보니까 완전한 완자 믿을 신자로 됐어요. 저는 그걸 고치지 않고 그대로 썼습니다. 왜만 그 이름이 정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다 생각하고 박완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제 호도 남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은 하면 남쪽 하면 따뜻함을 의미하지 않아요? 은자는 은혜 은자입니다. 따뜻한 은혜, 사랑을 남쪽에도 북쪽에도 동서쪽에도 세계 만방에 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호도 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시편을 보면 훨씬 더 영혼에 감동을 주게 되는 내용들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아주 시적이에요. 많은 구절을 보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시를 잘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쓰시는 분들이.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관념이란 말은 별로 맞지 않습니다. 관념은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철학적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생명 탐생, 사랑, 죽음, 고독감, 허무감, 상실감, 기쁨, 슬픔, 선악, 진선미, 시간, 우주, 마음, 꿈 등 자기 나름의 생각이 관념일진데, 시인에게 관념이란 주제의식과 바로 연결되므로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문학으로서 철학은 추상적, 관념적이라면 문학은 구체적, 또 사학은 그 중간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의 구체적 표현을 고려하여 시를 써야 합니다. 대중가요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낱말인 사랑은 그야말로 관념이죠. 그러나 시는 사랑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문학 그룹을 이끈 앙드레 브루통이라고 있죠. 초현실주의 창시자의 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의 몸을 엄청나게 많은 은유법을 구사하며 치밀하게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나의 아내에게는 불타오르는 수풀의 머리칼이, 참 멋지게 표현이 됐죠. 백열하는 번개의 생각이 나의 아내에게는 최고의 등석, 별의 화환과 꽃매듭의 입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은유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은유법을 참 잘했어요. 시를 쓸 때 이런 은유법을 잘 써야 돼요. 사실 시는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감동을 거쳐서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전달하는 데 있다고 서정주 선생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시를 통해 나 자신의 바른 가치관 정립은 물론 가족, 이웃과 국가, 사회에 믿음, 소망, 사랑을 주고 기쁨, 감사로 행복한 삶 살도록 하며 특히 생명으로 번영의 복을 누리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를 쓰려고 합니다. 서양에서 서정시의 원유로 삼는 그리스의 여성 시인 사포가 있죠. BC 610년에서 580년까지 산 사람인데, 이 시도 대부분 사랑의 찬가였습니다. 정말 사랑에 관한 시, 우리가 시를 보면 사랑이 안 들어간 게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사랑이죠. 인간 사랑, 자연 사랑, 하나님 사랑. 시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한 사랑의 시는 계속 쓰여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는 창조와 감동을 간직한 계율적 언어입니다. 정제된 언어, 함축된 언어, 섬세한 언어, 쉬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적 인식과 시대 상황에 따른 시관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시대의 국가에 따라, 이념과 사상에 따라 관념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시적인 인식과 언어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단순히 보고 생각하는 일상적 인식과는 달리 이미 있어온 대상에서 출발하여 그 대상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의미로 재현합니다. 예를 들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나 윤동주의 별 해는 밤에서 시적으로 인식될 때 봄산에 핀 진달래나 밤하늘의 별을 지시하여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임에 대한 정한의 서정을 일깨우며 그리운 얼굴들을 상기시켜주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시적 인식은 과학적 진리와 지식으로 알게 되는 인상적 인식의 세계를 부정하고 항상 새로운 세계로 지향합니다. 서정식 기호는 레스보스 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자연스러운 말과 소박한 운율로 사랑과 환락의 세계를 읊었습니다. 서정시에는 창가 형태, 애가체의 형식이 있습니다. 연극시, 극시죠. 연극시는 기원전 5세기부터 그리스에서는 15다 눈으로 보는 예술이 환영을 받아오다가 기원전 534년에 이르러서는 디오니소스 제전의 한 시의 형태로 등장을 했습니다. 한국 근대 문학사에 있어서 18세기 말에서 1900년대까지의 개화기는 역사의 와중기였으므로 형식의 변화나 세련보다는 시대 정신이 주시 우리 현대시는 위로는 개화기를 전후로 하여 나타난 창가와 신체시가 등장한 시기입니다. 최남선의 1908년 해에서 소년에게 소년 창간호에 앞서서 1890년대까지 소급되어 접할 수 있는 시문학 형태 창가가 있습니다. 시는 상상과 감정을 통한 인생의 해석을 의미합니다. 시대별로 우리 문학사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920년대 동인지 시대, 또 자유시 시대, 1930년대는 예술성 추구의 시대, 문학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 친일 문학기 극성기, 1940년대 후반기는 이데올로기 대립기, 순수시의 확충기 이중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1950년대 시는 세계의 굴절, 심화, 반공 이념 주류, 1960년대 4.19와 5.16 민중시 주축이 되고 있고 1970년대 산업화 시대 문학도 다양한 사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노동공해를 다루는 시대였고 1990년대는 공산주의 사회의 민주화 이후 다양한 경향으로 변모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문학의 환상성이라든가 가상현실 대폭 도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전성시대는 컴퓨터, 핸드폰 켜고 시를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보는 시대, 시인들이 독자들과 매일 호흡을 같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가물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에게 노래는 시가 되었고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정보 통신망 시대, AI 시대에도 시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 더욱 크게 성장해 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 법률행정 강의 영상뿐만 아니라 신앙송, 음악, 악기 연주, 영상 콘텐츠까지 올리다 보니 디지털 시대에 선도하는 창조적 변동 여건, 바로 체인지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시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도 제가 한 3, 4년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유튜브 강령에 따라서 정직한 유튜브, 바른 유튜브, 공의로운 유튜브, 절대로 거짓말 않는 유튜브, 선한 그러한 유튜브를 하려고 해도 그래도 구독자가 벌써 한 5만 6천 명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5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구독자 올리기 위해서,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있는 일 없는 일 막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남을 비난하거나 지나치게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시도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공정하게 써야 되고 이런 유튜브 활동도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의 분류를 보면은 서사시, 서정시, 극시로 분류할 수가 있죠. 서사시는 과거에 해당하고 객관적 정황을 띠는 서술 형태의 시입니다. 서정시는 현재에 해당하고 감동적 정황,
주관적 감성, 반성, 또 명상, 암시와 같은 불분명한 형태를 띠는 시입니다. 서정시는 시인의 사상과 감정을 일반적으로 그리 길지 않게 행이나 연속의 표현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정시는 음악성을 강하게 있는 짧은 형식의 노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인철 교수는 구체적 문학 형태에 있어 문법적 논리적 연관성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주관적 감정 표현의 서정시가 감동을 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감정 표현을 하다 보면 파토스적 표현은 돼도 로고스 지적, 에토스, 신뢰성 부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 고려하여 서정시를 써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의견과 다르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원조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 지적, 이성적, 파토스, 감성적, 또 에스터스, 신뢰, 설득 방법을 제시했다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도 고려해야 된다. 극시는 미래에 해당하고 긴장, 경황을 띈 시입니다. 시 중에 난해한 시가 안 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자기도 모르는 시가 있습니다. 가능한 시는 쉽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품은 다이나믹,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인은 감동적, 창조성을 부각하기 위해 물리적 과장도 때로는 있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지나친 과장이 있어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텃밭에서 잘 여문 별들을 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멋있잖아요. 약간 과장한 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낯설고 참신한 표현, 이것이 시적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다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 군함이 닻을 내리고 있다. 바다가 어떻게 가라앉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두빛 바람이다. 당신은 늙은 비에다. 죽은 물새가 온다. 한 사내가 죽은 바다를 들고 온다. 어떻게 바다를 들고 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시적 표현입니다. 저는 작사를 하다 보니 시는 음악과 뗄 수 없는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림금강산 작곡자이신 최영섭 선생이 제 시집을 보고 12곡을 작곡해 주셨기 때문에, 또 비둘기 작곡자 김기웅 선생이 3곡, 또 이혜익 작곡가가 한 곡을 해서 지금 17곡이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돼 가지고 계속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작사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음악 작사를 하려면 시, 사행, 시 등 음악적 운율에도 맞게 작사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최영섭 선생, 그림금강사 작곡자이신 이분이 아주 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사행시가 가곡, 가요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행의 글자 수는 3, 4, 5를 주로 하되 2연 내지 3년 정도가 적절한데 4절까지 한다면 4연, 후렴은 같은 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최영섭 선생이 얘기한 걸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곡의 주제, 소재에 따라 곡 위 언칙을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가요들을 보더라도 목포의 눈물은 글자 수가 3, 3, 5 이렇게 한행으로 하여 4절까지 되고 있고, 사공의 노래, 가물거리면 이러죠. 비 내리는 고모랭 같은 거 4, 4, 5를 한행으로 하여 2절까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364장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처럼 글자 수가 334로 한행으로 하여 보통 4절까지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찬송의 형태도 보게 됩니다. 시와 달리 드라마는 스토리가 융합되어야 하고 스토리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매번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다음에 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수필은 신변 잡기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체험이 모든 사람의 공감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기행문 수필이 제대로 되려면 예술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필가로서 수필도 많이 썼습니다. 특히 기행 수필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몽골, 아프리카, 동남아 등 중동 아프리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강의도 하고 또 어떤 세미나도 참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이버대 총장 시절에는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또 이렇게 땅끝말까지 갔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행 수필을 많이 썼어요.
제 유튜브에도 기행시풀을 수필을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로도 많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제 시 수필집 책에도 기행수필이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창작 기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창작 개요. 시를 쓰는 것은 행간에 침묵을 심는 예술입니다. 그 침묵을 읽어내는 몫은 독자의 몫입니다. 시에서는 기쁘다, 슬프다, 너무 판단을 딱 내리지 말고 여운을 남겨야 합니다. 정황 제시에 머무를 뿐 판단은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이 어떻다, 구름이 어떻다 판단 말고 그냥 보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바다를 향한 산, 마룻길에 마차가 한 대 잠겨가고 찾아도 손짓만 하고 있는 그대, 바다 건너편에서 성은 그대로, 오동 거의 졌으니 늦가 어린가, 이렇게 여운을 남겨야 시가 좋은 시가 됩니다. 시는 말로 그린 절묘한 그림, 시를 쓰는 것은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시는 감동적 거짓을 강조하고 중요, 물리적 거짓말도 때로는 해야 됩니다. 판단을 내린 경우에 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판단을 내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있어요. 텃밭에서 잘 여문 별들을 땄다. 판단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한 가지만 옳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다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 군함이 닻을 내리고 있다. 이것도 판단을 내린 거 아니에요? 연두빛 바람이다. 당신은 늙은 비에다. 죽은 물새가 운다. 한 사내가 죽은 바다를 들고 온다. 말이 되고 안 것도 이런 것도 판단을 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완전히 옳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시의 여도 드물지 않습니다. 낯설고 참신한 기술입니다. 자기 나름의 독창성도 때로는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문인협회 작년에도 특강을 하면서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영국의 허드슨 심리학자 예를 들었는데요. 본능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사상, 감정을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제 영국 허드슨 심리학자는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심리학도 알아야 했더라고요. 우리가 문학을 한다고 해서 시를 쓴다고 해서 문학만 알아가지고는 어떤 문학적인 표현, 그건 잘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사회과학, 인문학, 철학도 다 알아야 보다 더 광범한, 보다 더 폭넓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시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의 언어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제 제가 그 특강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성호 교수 특강, 시의 표현에 있어서는 간판에서 찾아보라 이런 권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상당히 식당 간판이라든가 어디 영업점 간판이라든가 간판이 상당히 아주 매력적인 간판들이 많아요. 돌아다니다 보면은 예를 들면 햇살 요양원, 무지개 교회도 상당히 이름에 따라서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서정수 시인은 한자어, 남이 쓰는 언어는 쓰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남이 쓰는 언어도 좋은 거는 가끔 또 활용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남이 쓰는 것을 그대로 시적 한 구절을 그대로 베껴 쓰면 안 되죠. 베껴 쓰면 남의 그건 잘못하면 그건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특정 분야 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저는 석박사과정에서 북한 행정을 전공하여 평화통일 선교사역을 수행하다 보니 어떤 특정 분야, 또 북한 선교 분야, 남북관계 이런 시도 쓰게 됩니다. 문학으로서 시가 돼야 함을 저는 얘기합니다. 통일 선교 분야가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가야 하고 그 사상이 숨어 있으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일 선교라 너무 통일 선교 이런 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상징, 비유법을, 간접 기법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의 말씀과 깊은 신앙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절대성은 지키되 문화의 상대성을 고려한 복음 전파의 효율성에 기저를 두고 신앙시를 쓰는 사람은 또 신앙시를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윤동주 시인은 기독교 시인으로 쓴 시 중에 어둠 속의 빛,
갇혀있는 곳에 빛, 아주 좋은 시를 남겼습니다. 지팡이 덕분에 천리를 간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8월 달에 충남 도청 앞에 홍성이죠. 충남 도청에 홍성이가 있는데 참 충남 도청이 굉장히 크게 잘 지었더라고요. 아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요즘에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도청 소재지에 가면 도청들이 그렇게 크고 아주 웅장하게 잘 지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바로 제가 사이버대 총장을 할 때 사이버대에서 공부한 분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거기에서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사역도 하고 또 장애인들 복지사역 하면서 이제 참 자비량 선교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 이제 기독교 무인들을 시비를 거기다 세웠어요. 그래서 제 시도 시비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오늘 썸네일에 이렇게 나옵니다. 박완신 장로 시비 봉헌식 해가지고 시비를 거기에다 이제 이렇게 세웠어요. 생명길 꿈꾸며. 이건 제가 소망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소망교회 목회 비전을 담아 쓴 시입니다. 생명길 꿈꾸며. 이것은 복음의 생명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성령의 교회가 소망교회 목회 비전입니다. 생명의 교회, 성령의 교회. 바로 이런 의미를 따서 제가 이제 생명길 꿈꾸며 시비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는 소망교회 장로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좋은 시 많이 읽고 외우고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새벽기도 말씀을 바로바로 시로 요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튜브를 만들 때도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를 전문으로 하는 또 인터넷이나 디지털의 전문적인 분이 목사님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장로님 좀 이렇게 유튜브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유튜브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더구나 내가 이제 장로님은 법률 행정을 전공했고 사회학을 전공했고 또 지금 법률 행정을 고급 공무원들에게 교육도 강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야라든가 또 문학 창작 또 시 또 가곡이나 가요로 또 작사한 곡들이 유명한 작곡가들이 작곡해서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또 KBS 아트홀 등에서 불려나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하시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만들어 주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정말 구독자도 이렇게 많아져 가고 하는 걸 볼 때 또 복음 전파에 기여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께서 들었어서 이렇게 하시는 그 자체를 저는 감사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시 쓰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쓰는 자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고교 시절 대학 시절 문학을 좋아해서 문학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아까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는 말을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들어서 아직도 그 기억에 새로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를 잘 쓰려면. 그래서 저는 중고교 시절 영화 보기만 하면 한 번 보면 그 영화 줄거리 시나리오 노트에 기록했고 일기도 계속 쓰는데 노트 한 권에 다 써져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영화 한 편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능력도 없지만 시간도 없었고 그건 한 편 보면 얼마나 정말 그걸 놓치기가 아까워서 제가 밤새도록 그걸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것도 글 쓰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특히 이제 복음에 관한 설교 말씀을 기록한 이런 계속 노트에 기록을 해서 지금도 몇십 권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좋은 글, 좋은 시를 많이 보고 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사람은 시 50분, 100편을 애운 시인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끊임없이 많은 시도 애우고 또 좋은 시를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기독교의 문인협회에 참여하면서 한국문인협회도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하면서 제가 이렇게 함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시창작 실제 기법에서 몇 분들의 의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백운복 교수라고 서원대
교수죠. 또 이승하 교수, 중앙대 문예창작과 교수인데, 이런 분들이 쓴 책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신용엽 교수의 충남도 국문학과 교수인데요. 이런 분들의 쓴 책과 시의 내용, 또 시 쓰는 방법에 대해서, 기교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의 내용과 형식으로 갈라서 말할 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주제 또는 사상이라면 형식에 해당하는 것을 운율, 이미지, 표현 기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는 시 정신을 어떻게 잘 형상화해 내는가에 따라 좋은 시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좋은 시가 되려면 이 양자가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내는 예술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몇 가지 기교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유죠. 비유법.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언어 표현의 한 방법입니다. 비유에는 직유법이 있고 은유법이 있습니다. 직유는 명유라고도 하는데, 하나의 사물 또는 다른 관념을 다른 사물 또는 다른 관념과 직접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무엇처럼, 무엇 같이, 무엇보다, 무엇 하듯, 무엇 있냐, 그런 비교 조사를 쓰죠. 제가 무엇처럼, 누구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시를 쓰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에 따라서. 또 직유는 유사성의 비유입니다. 직유법의 예로는 김영남의 돌담에 소새기는 햇볕같이. 그렇죠? 돌담에 소새기는 햇볕같이. 시에서 소새기는 햇볕같이. 이런 말이 상당히 직유법 중에 아주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은유는 동일성의 비교로 이루어집니다. 동일성의 비교. 직유는 비슷한 두 사물이나 관념의 비교인데, 은유는 동일한 두 사물이나 관념을 비교하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은유법의 예로서 김동명의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의 저 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법이 있죠. 상징주의에서 뜻은 불가시적, 형이상학적 실제를 드러나기 위해 가시적인 것으로 표현할 때 의미합니다. 신석정의 슬픈 구도에서 흘러도 검은 밤뿐이로다.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무궁화는 한국을 상징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시비 세워지는데, 거기에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 시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직접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기독교를 상징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그러한 시를 썼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 시에서 이제 또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표현, 또 약간 직접적인 표현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서로 배울 수 있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만이 꼭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렇죠? 철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 시에서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하 교수는 좋은 시인은 비유를 잘 구사한다고 하면서, 수사법은 크게 비유법과 강조법과 변화 기법으로 나눠진다고 설명하고, 비유법은 직유법, 은유법 등을 비롯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강조법과 변화 기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강조법은 시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상당히 강조법이죠. 구름에 털가듯이 가는 나그네, 아주 멋진 표현들입니다.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먼 곳에 여인 옷 벗는 소리, 내 마음에 눈물이 내린다. 거리에 비가 내리듯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에 있으랴. 이렇게 참 표현들이 너무 멋지죠. 그 다음에 강조법과 변화기법은 과장법이죠. 강조법은 과장에서 이제 좀 강조하는 것이죠. 과장법은 실물의 실체, 크기와 정도, 또 모양, 소리 등을 침소 봉대하여 쓰거나 작게 적용하여 쓰는 법.
예를 들면 새들은 낯선 거품과 하늘에 벌써 취하였다. 새들이 하늘에 취했다 이거죠. 그렇죠? 영탄법. 박종화 시인의 영탄법에서 그러나 이것은 천년 묵은 고려 청작이 감탄하는 법으로 쓸 수도 있죠. 또 감탄사도 거기다 넣죠. 미화법이 있습니다. 미화법은 놀고 먹는 자를 식충이로 표현하지 않고 한량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놀고 먹는 자를 식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적 표현에서는 식충이라 하지 말고 좀 미화해서 한량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다. 그렇죠? 대조법.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맞세워서 강한 인상을 주는 강조법이 대조법입니다. 까맣게 젖은 나뭇가지 위에 꽃잎들. 그렇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성화 시인의 이런 시. 또 대국법은 병렬과 동시에 대립을 이룹니다. 끓는 물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리. 멋있죠? 끓는 물속에서 어떻게 연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까? 끓는 물속에서. 이런 법도 있다. 열거법과 반복법. 열거법은 관련 내용의 단어를 열거합니다. 새끼오리도 헌식잔도 소똥도 이렇게 계속 열거하는 이런 법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팁 잡으면 안 되거든요.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반복법은 계속 반복하는 거죠.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그렇죠. 갈봄 여름없이 꽃이 피네. 잔디 금잔디.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심심산천에 붙은 불은 가시님 무덤가에 금잔디. 김소래 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표현이 다를 수가 있다. 억양법, 문답법. 억양법은 우선 누르고 난 후에 축에 세우거나 먼저 올려준 다음 눌려버림으로 강조법을 표현하는 법입니다. 얼굴은 범죄의 형이지만 속은 깊은 사람이다. 그렇죠? 한번 눌러놓고 얼굴은 범죄의 형이지만 속은 깊은 사람. 마음은 참 순한데 유통성이 없어. 이건 좀 처음에는 좋게 말했다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문법은 동문서답 통해 강조로 사회 풍속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풍자성과 생동성을 줍니다. 그 예로 김혜순과 한민복의 시인은 청소년들이 쓰는 말투를 문답 형식으로 사용해서 시를 씁니다. 해화동 대학로로 나와요. 장밋빛 인생 알아요? 왜 항림다방 쪽 몰라요? 그럼 어디 알아요? 그럼 대체 어딜 아는 거예요? 그 간판 좀 보고 다니쇼. 이렇게 시적 표현이 참 다양하지 않아요? 그 이제 서리법과 또 이제 도치법. 서리법은 사실을 변화시켜서 더욱 잘 전달하는 수사법입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서정수 씨. 순양님은 천길 땅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어요. 도치법은 말의 차례를 뒤바꾸어 쓰는 법입니다. 김영랑 씨,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렇게 된 것, 이런 것이 이제 도치법도 있다. 비약법과 경구법. 비약법은 순서를 밟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화제를 돌리는 것이죠. 비약시키죠. 문서에 서명한 손이 한 도시를 넘어뜨렸고, 완전 비약법이죠. 경구법은 교훈적인 의미나 진리가 담겨있는 경구를 사용합니다. 시간은 돈이다. 돈은 모래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속담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속담들을 가끔 인용합니다. 바로 이런 경구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생략법과 연세법. 생략법은 긴 설명을 생략하고 윤상규 시 홀로 등불을 상처 위에 켜다. 연세법은 최승호의 진흙 위에 예를 들 수가 있죠. 술 진흙밭이다. 물렁물렁한 지렁이들이 온몸으로 길도 없이 꾸물꾸물 이렇게. 또 상징과 이미지 구사를 잘해야 됩니다. 상징은 국기는 국가, 흰옷은 백이 민족, 또 대나무는 절개. 상징과 같이 상징은 어떤 관념이나 사상을 가시적인 사물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죠.
또 이미지란 인간이 상상의 힘으로 구체적인 전경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하얀 입김 절로 가슴에 매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나홀로 밤 깊어 뜰의 날이면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알레고리, 아이러니, 역설구사 묘미도 있습니다. 알레고리는 비유법의 일종으로 풍요에 해당합니다. 경구법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도. 제가 이제 어부로서 고기도 한번 낚아봤습니다. 서해바다에 가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조기 낚으러 갔다가. 그런데 그 고기 낚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비유해서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이 알레고리 비유법이다. 아이러니 히라버에 유래한 변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시치미를 뚝 떼는 겁니다. 김소월의 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려올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냥 완전히 어떤 그 진실을 은폐하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역겨워 가신다. 이런 의미로 표현할 수도 있다. 역설은 모순 충돌되는 진술 형태, 펜은 칼보다 강하다. 그렇죠? 위의 시창작 기법,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특징인 참신성, 적시성, 적당성, 일관성, 대조성, 반복성, 분포성 등 참고하면 더 좋은 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리더십 이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이게 상당히 시 쓰는 데 도움이 돼요. 행정학에서. 또 법학적인 이론도 도움이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학에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특히 참신하게 쓰는 것 중에 적시성, 어떤 시사적인 시, 그렇죠? 시기에 맞는. 또 적당성, 적당량을 써야 됩니다. 일관성이 대조성, 반복성, 분포성 이런 시를 써야 된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뭐 짧게 쓰는 시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 서너 행 정도로 쓴 시. 제가 잘 아는 교수님 한 분은 뭐 그렇게 그런 서너 행 정도의 시를 가지고 한 권을 냈어요. 그런 것도 제가 시를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시라는 게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만이 절대적이다, 옳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목 붙이기와 행연 만들기, 시의 완성도 높이기입니다. 시란 제목이 있고 행연으로 모입니다. 행은 낱말 구절로 이루어지고 연은 행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제목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주제, 제제, 단어, 어구, 문장, 첫 행과 마지막 행을 갖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첫 행과 마지막 행을 갖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여 말해줄 수 있는 것을 제목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가급적이면 남들이 써본 적이 없는 참신한 제목을 써야 됩니다. 셋째, 현대 시의 제목은 거창함과 추상과 관념을 배격합니다. 즉 소박하고 구체적이고 친숙한 것을 제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의 첫 행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도입부에 깊은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독자는 그 다음 행을 읽고 싶습니다. 임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임은 같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꽃이 열리고 있었다. 또 행연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행 구분에서 정해진 법칙이 없듯이 영 구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용래 시인은 행연 구분에 신경을 씁니다. 예를 들면 마을로 기우는 언덕 구름에 낮게 지붕 밑 들이우는 종소리에 돛을 올려라. 어디에 막 피는 접시꽃 새하얀 바다 감빛 돛을 올려라. 오늘의 아픔의 먼 바다에 한 행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독자는 천천히 읽어나가게 됩니다. 첫 문장에 세 개의 연에 걸쳐 있으니 더욱 그렇죠. 그런데 제3면 돛을 올려라가 하나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강조하는 부분이 됩니다. 제5연 역시 한 연으로 되어 있으므로 독자는 이 부분에서 호흡을 고르게 되고 눈길에 조금 더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마지막 연에 이르러 오늘 아픔이 정화되는 찬란한 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박용래의 60의 가을, 거기 그 자리 봉선화 주먹으로 피는데 밖에서 우는 사람, 건듯 갈바람 때문인가? 밖에서 우는 사람, 스치는 한 점 때문인가? 정말? 밖에서 서서 우는 사람은 제2연의 첫 행위고 또 제3연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독자가 이 시구에 주목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5연을 정말 이라고 함으로써 이 시 전체의 의미를 환기시키며 긴 여운을 줍니다. 시의 분위기를 살리는데 행과 연 구분이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시입니다. 이성복 시인은 행과 연 구분에서 파격적, 오히려 신선한 감동을 줍니다. 예로서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망치는 못을 박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변은 잠들지 못한다. 어느 날 갑자기 재벌의 아들과 고관의 딸이 결혼하고 내 아버지는 예고 없이 해고된다. 어느 날 갑자기 새는 갓 낳은 제 새끼를 쪼아 먹고, 이렇게 시적 표현이 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제 시창작 행복 비결을 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상 시에 쓰는 기술 등 여러 가지 시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인생 삶을 즐기며 하늘이 준 행복한 삶, 여러 이웃에게도 국가 사회에도 행복한 삶을 심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소망교회 장로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목표를 두고 복음의 절대성을 지키고 문화의 상대성을 고려하여 문학의 꽃을 활짝 펴서 복음의 향기를 짙게 뿌리는 자로서 굳게 서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은 생 제 호대로 남은 하나님 나라 부름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